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문재인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정식 임명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특별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재협상을 위한 첫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쌀 개방 문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의 또 다른 변수가 된 쌀 시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까지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진료 결과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밝혔지만 진료에서 특이 사항이 없어 엑스레이 촬영 후 연고 처방 정도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뚫리는 방탄복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옆구리 부분의 방탄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기준 자체를 바꿔 방탄복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도 옆구리 방탄이 미달인 방탄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 천지 1, 2호기의 환경 영향 평가도 중단됐습니다. 나무나 기둥이 아닌 사람이 직접 들고 있는 이른바 인간연수막입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몇 시간째 들고 있는데 인간연수막을 둘러싼 논란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약 2시간 전에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여당의 건의를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실상의 임명 철회입니다. 그동안에 야권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모두를 처리할 수 없다고 버텨왔는데 이런 정체를 풀기 위해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여당의 건의를 임명권자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에 나머지 한 명, 즉 송영무 후보자는 청와대로 불러서 즉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오후 늦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문재인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겁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 조각에서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자신의 거취 문제로 국회가 멈춰선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사퇴가 발표된 만큼 여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자진 사퇴 방식으로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사퇴 발표 직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조 후보자는 포기했지만 야당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조 후보자 사퇴와 송 후보자 임명 배경 그리고 이에 따른 각 정당의 반응, 국회 전망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지금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여당의 임명 철회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약 2시부터 1시간 반가량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 이렇게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반 정도 뒤에 조 후보자가 단체 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예, 사실상으로는 임명 철회다 이런 분석인데 물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나왔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여권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다시 한번 임명 철회가 아니다, 자진 사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이 우 원내대표의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숙고하겠다고 말한 걸 조대엽 후보자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청와대와 조율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조 후보자보다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들이 더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송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 걸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전병헌 정무수석은 임명 직후에 기자들을 찾아서 청와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는 정리하는 정도가 마지노선인 만큼 이제는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야당들의 반응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 송영무 후보자의 임명 철회까지 요구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한 명을 낙마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인사 난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이 추경 심사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던 국민의당도 이 당초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을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난 이후에 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에는 다시 당론을 수렴해보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이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예. 자, 결국 내일 이제 추경 심사가 가능할지 지금 뭐 거의 시간은 간등간등한 그런 상황인데 여론의 움직임을 살펴본 야당이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은 걸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종석 실장이 박주선 이 국민의당 위원장을 찾아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민의당 사이에 긴장이 좀 다소 풀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만남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임 실장이 추 대표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놓고 국민의당이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끈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논란이 커졌는데요. 사태는 결국 임 실장이 박 위원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 국민의당 주장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트럼프는 재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앞서 나가기도 했었죠. 결국 회담이 끝나고 12일 만에 전격적인 통보가 온 셈입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이란 표현이 아닌 개정, 수정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이 이미 재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요구도 사실상 재협상을 향한 첫 단계란 분석입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Ambassador Lighthizer is calling a special joint committee meet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negotiating and amending the deal. 당초 한미 FTA 문제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이 마무리된 다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은 나프타 재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상호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주요국 FTA 손보기에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미 FTA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자, 이로써 한미 양측이 협상장에 앉는 것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측은 미국이 빌미로 삼은 무역 적자 문제에서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주된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부터 예고했듯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32억 달러입니다. 한미 FTA 발표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흑자가 발생했다면
반대로 미국은 그만큼 적자를 봤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가장 큰 명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제로 FTA가 무역 적자가 늘어난 원인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우위를 점한 서비스 분야에선 반대로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협상으로 들어갈 경우 1순위 대상은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밀집한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주요 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관세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문제, 더 나아가 환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스트벨트는 미국 제조업의 낮은 경쟁력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한국이 미국산 원자재 등의 수입을 늘려 무역 적자 폭을 줄여주는 선에서 양측의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철강 분야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표밭이었던 만큼 트럼프가 개정 협상에서 이 분야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숨어있는 뇌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FTA 체결을 비켜갔던 쌀 개방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걸 이번에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자칫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쌀협회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를 방문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JTBC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 협상에 미국이 쌀 개방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이른바 라이스벨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은 쌀을 비롯한 16개 관련 품목을 빼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40만여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 정도는 미국 쌀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주로 쓰는 밥쌀용의 경우 수입량의 80%를 미국산이 차지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농민들이 쌀 수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통한 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신임 농림부 장관은 오늘 쌀값을 정상화하고 FTA 개정 요구에도 소신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와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특별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한미 FTA 재협상은 별개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공동회의를 통해서 우선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의 핵심 원인인지 함께 따져보고 검토할 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못 나온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내온 진료 보고서를 받아본 재판부가 출석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의 강경한 입장에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구치소에 가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오후 증인 신문에 앞서 불출석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상태가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내일 재판 참석을 설득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제안한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번 주 4차례 재판에 모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온 진료 보고서를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의묵과장이 2, 3일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했다며 다음 주 재판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거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왔고 내일 오후엔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진료 보고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심하게 부딪혀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무과장은 신체 검진상 특이 소견이 없었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했습니다. 또 평소 불편함을 느껴왔다는 발과 허리도 모두 촬영했지만 거동이 어려울 정도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이후 구치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도 인대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재현 CJ 회장 등이 휠체어에 링거 주사까지 꽂은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재판에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다음 날은 출석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진 않았죠. 내일 오후 출석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원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점이 매번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일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에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도 돼 있습니다. 통상 법원도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차례 불출석 정도는 그냥 받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4차례 재판을 연속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가 얼마 전에도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번도 내질 않았던 그런 상황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주사회 재판을 못하겠다고 할 때 그때도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를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근거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구치소 취재 결과 구속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은 변호인이 피고인 진료 기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안 했거나 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진료 기록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진료 기록을 받았어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진료 기록을 받아서 제출을 했어도 자충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진료 기록과 별도로 본인이 체감하기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불출석할 수는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입니다.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모든 재판에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을 받고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룹 총수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구급차를 타고 오거나 누워서 오기까지 했고 김기춘 전 실장도 누워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통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도 계속 이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강제 구인? 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구인장이 발부됐을 때도 이 구인장 발부를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이처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으면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걸석 재판인데요.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지연 의도 등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재판부가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변호사가 중간에 가서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 나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위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호소에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씨는 연세대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재조사 계획을 밝힌 2013년 대선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이나 이른바 최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청문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박상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물었습니다. 2013년 검찰 수사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고 이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뒷조사로 이어진 게 아닌지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건지를 물은 겁니다. 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이 대선 직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와 접촉한 정황도 조사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의지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신상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편법 증여, 지방세 체납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 박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오전 동안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보 발표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휴대전화기를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전 부단장들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검찰이 이용주 의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미 씨로부터 출발한 제보 조작 사건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거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넘어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좌관 김 씨는 당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기 전날인 5월 4일 이용주 의원에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용주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 내용을 검증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 근처에서 참고인 신분이던 김 씨를 만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김성호, 김인원 두 전 부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석 내용을 근거로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와 함께 당 관계자들이 제보 조작 사실을 정말로 몰랐는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자, 오늘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자료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고 밝힌 이유미 씨의 문자 메시지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전 위원회 보강 조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내일은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예,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자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문준용 씨 취업 관련 특검 법안은 국민의당 의원 40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당초 오늘 발의될 예정이었는데 실수로 어제 법안을 접수시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날에 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제보 조작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을 의식해 특검 후보자 추천은 다른 야당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발의 자체가 무리수란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당이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시점에 특검법 발의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보 조작이라는 선거 부정 행위를 한 국민의당이 특검법을 제출하고 나선 건 뜬금없는 소리라고 논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급하게 내놓은 특검 카드는 물타기용 정치 공세라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여성 비하 발언과 저서 때문에 구설에 오른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여권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이번 주 내 경질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탁현민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이후 사퇴 압박이 다시 시작됐고 오늘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주 내 경질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경질이 결정된 적이 없고 이런 결정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탁 행정관의 경질설 언급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탁 행정관 스스로도 사의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을 포함해 문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온 탁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로도 각종 행사 기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의 문재인 정부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탁 행정관의 유임설에 무게를 실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앞서 여당 여성 의원들이 탁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한 데 이어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강력 해임 건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오늘 경북 경주의 기온이 39.7도까지 올랐습니다. 7월 기온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경주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배승주 기자, 지금은 해가 져서 좀 나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주 동궁과 월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시대 왕궁터인데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라 조금은 덜 더워 해가 진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한낮보다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인데요.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더운 바람인데다 습도도 높아서 말 그대로 후텁지근합니다. 경주는 어제도 37.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도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잠시 그늘에 앉아 쉬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고 양산으로 햇빛을 가려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경주의 오늘 기온이 기록적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오늘 경주 최고 기온이 39.7도였습니다. 사람의 체온을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7월만 보면 1939년 추풍령에서 39.8도를 기록한 게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이후 1942년에 대구에서 39.7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7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보더라도 1942년 8월에 대구가 40도, 앞서 말씀드린 추풍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뿐 아니라 영남 내륙이나 다른 곳도 상당히 더웠잖아요.
경북 경산이 39.3도까지 올랐고요. 영천 38.9도, 포항 38.6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강원도 강릉이 37.1도였는데요. 뜨거운 남서 기류가 계속 유입되면서 강력한 폭염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열대야도 이제 당분간 이어지는 거죠? 네, 경북 포항은 엿새째 영덕과 경북 일부는 나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제 처음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를 조금은 식혀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은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예상됩니다. 다행인 건 주말쯤 전국에 장맛비가 오는 건데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50도에 육박하는데 길게는 한 달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해수면보다 155m 낮은 분지인 중국 투르판시의 기온이 50도에 육박했습니다. 那么这个温度计上所显示的温度呀，这个地表温度是已经达到了82摄氏度。 계란도 금방 익히는 폭염입니다. 放那个沙子黑沙子，现在热的时间40多分钟，40分钟说。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늘 한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364만 제곱킬로미터에 35도 이상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지적으로 40도를 넘는 곳도 많다고 예보했습니다. 北京的天气像着火了一样。这两天可能进入暑天了，然后天气就特别闷热，然后完了整个出来就像蒸锅里的感觉一样。 편서풍과 복사열로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남극에서는 경기도 면적 절반 크기의 빙산이 갈라지는 빙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면적 5,800제곱킬로미터, 무게는 1조 톤에 이릅니다. 떨어져 나온 라르센시 빙붕은 남극에서도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온 상승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유난히 교통사고 소식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남양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길가에 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놀란 행인들이 가까스로 피해 뒷걸음질 칩니다. 승용차는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3명과 길을 가던 시민 2명이 그대로 치였습니다. 이쪽에서 계응음이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는 순간에는 이제 앞에 좀 나이 드신 분이 공중에 떴다 떨어지는 장면만 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여기 차에 밑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 좁은 공간에.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45살 설모 씨가 승용차 밑에 깔려 숨지고 71살 박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75살 손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을 잠시 정차해뒀는데 인근 가게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이동하려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겁니다. 손 씨는 당초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을 인정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7중 추돌 사고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버스업체 기사들이 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섰다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신호등 색깔조차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업체 기사들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낸 민원 내용입니다. 기사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법에 명시된 8시간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원은 업체 소재지인 오산시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적극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운수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조서를 운행을 안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겠죠. 시민들의 부처는 그보다 떠난 상황인 거고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는 사이 무리한 운행이 이어졌습니다. 10분이나 15분을 쉬는 시간에 승객들이 타고 있는 의자에서 잠깐 쪽잠을 자던가 아니면 휴식을 거기서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의 업체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핑계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인력을 들쓰게 되고 적은 인원으로 운행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 휴식 시간 없는 연장 근무가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차가 굴러가는데 그것도 뭐 있는 거예요. 딴짓하거나 이렇게. 그게 집중력을 떨쳐버리는데도 착각을 하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킹이 땡기는 게 있는데 땡기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기사들은 이미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폭스바겐에 이어서 벤츠 자동차 100만 대 이상이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장치를 달고 유통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엔진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벤츠 디젤 차량에 적용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다임러 그룹이 배출가스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단 벤츠 자동차를 유럽과 미국 시장 등에 100만 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언론 공동 탐사 보도팀은 독일 검찰이 OM642, OM651 두 종류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과도한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폭로했습니다. 벤츠의 주력 디젤 엔진으로 CE 클래스 등의 모델에 대부분 탑재됐습니다. 언론들은 다임러가 대규모 리콜이나 사법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13일 개장한 증시에서 다임러 주가는 3%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임러 측은 광고에서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벤츠 측은 문제가 제기된 엔진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신형 E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디젤 차량에 적용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에 이어 벤츠까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세계 주요 업체로 불똥이 튀는 양상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보좌진들의 월급 일부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그 액수가 2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황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 사무소 간부인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사무소 직원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썼다는 건데 황 의원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황 의원이 이 돈 중 일부를 여행 경비 등 사적 용도로 쓴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황 의원이 2012년부터 5년 동안 2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후원의 운영을 위해 업무 추진비 형태로 일부 월급을 돌려받은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자신에게 들어온 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을 15시간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황 의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의 방탄복이 북한군의 철갑탄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 방탄복을 개선해서 3만 벌을 보급했는데 이번에는 측면, 즉 옆구리 부분은 여전히 뚫리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인데 그런데도 국방부는 같은 규격의 방탄복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개한 이른바 뚫리는 방탄복입니다. 3만 벌이 납품됐는데 국방부는 앞면 방탄판 성능만을 개선해 그대로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측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방탄복에 들어가는 방탄재의 샘플입니다. 등과 옆구리를 감싸는 이 뒷면 방탄재는 원래 이렇게 일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활동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방부는 이렇게 옆면을 잘라서 분리형 방탄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충격이 넓게 분산되는 일체형과 달리 작게 잘린 방탄재는 방탄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유사한 샘플로 실험한 결과 옆구리에 맞은 두 발은 모두 통과 기준인 44mm의 2배 가까운 84.5mm가 변형됐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측면 방탄 성능은 앞뒷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국제 방탄 성능 시험 기준을 제공하는 미국 법무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격 사망자 가운데 측면 총탄이 50%가 넘습니다. 국방부는 측면 성능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말 측면 성능 평가를 아예 제외하도록 국방규격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측면 방탄 성능이 미달인 지금과 같은 방탄복 24,000벌을 추가 구입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측면 방탄 성능을 높인 방탄복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탄복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없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100일 연속 당직, 이게 요즘 흔한 말로 실화입니다. 가혹한 일이지만 사실 전공이라고 불리는 인턴 레지던트들에게는 일상이라고 하죠. 물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참다 못한 전공의들이 최근에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전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1년 5개월치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는데 미지급 수당이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초과 근무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혹한 근무와 부당 행위를 참지 못한 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소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공의협회가 2년 전 개최한 설명회에서 1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최근까지 실제 20건의 소송이 의뢰됐습니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료한 전공의 30명 중 절반가량이 소송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주당 80시간의 근로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지만 현실엔 가짜 당직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도 피하고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졸음 운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라는 것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은데 피로에 절어 있는 전공의들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환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외면당했다고 하는데 조직적인 묵인이 악순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했던 김모 씨는 올해 2월까지 선배 의사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막 아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가슴을 막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요. 여기 어깨랑.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의사는 부인합니다. 해진 드는데 서도 졸니까 졸지 말라고 이 녀석을 안 먹다. 그리고 환자들 지옥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폭언도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선 2015년에도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가 당시엔 피해자였다는 게 사건을 조사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말입니다. 김 씨는 교수들에게 폭행 문제를 상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달래죠. 상관 1년. 정말 도와주라고.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실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피해자가 그냥 나가야 하는구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최근 1년 사이 접수된 폭행 사건 27건 중 59%는 가해자가 교수, 22%는 가해자가 같은 전공의였습니다. 이러는 사이 폐쇄된 조직 내에서 폭력은 일상화되고 대물림까지 되는 실정입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의원 개인이 탄핵을 주장한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지만 탄핵안이 공식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주니어와 이메일을 나눈 러시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폭로됐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한 건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트럼프가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걸 사법 방해죄라고 봤습니다. As for any immediate positive effect, I'm hoping that this shakes up the White House just a little bit, along with so many other reasons why they ought to be changing their approach. 셔먼은 당내 중진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공개한 러시아 측 인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파장은 트럼프로 직접 향했습니다. 미 CNN 방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에게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를 대신해 이메일을 보낸 롭 골드스톤, 그리고 에민의 가족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행사장에서 아갈라로프 가족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두 번 만나 사업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은 트럼프 부자가 러시아 측과 협업한 사실을 공유했을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이른바 특수대학원은 주로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된 곳입니다. 그런데 연세대 한 특수대학원 교수들이 학생들이 낸 돈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일부 교수가 현지에서 성매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행은 수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데 연대 측에서는 성매매 의혹을 보고받고서도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연세대 한 특수대학원 졸업을 앞둔 직장인 A씨는 2012년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교수 2명을 초청해 떠난 졸업여행인데 일부 학생과 교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필리핀 가본 처음에 내가 처음 가봤고. 그러면은 그 성매매 하는 곳에는 다, 그러니까 여행을 일단 간 사람은 다 가기로 된 건가요? 다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이 대학원에선 이런 졸업여행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졸업여행은 갔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은 없는데요. 일정은 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졸업여행을 같이 동반하는 건데요. 그 대학생들 졸업여행 동반하듯이. 그런데 이런 성매매 의혹이 학교 내에서도 제기됐고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연대 대학원의 내부 보고 문서입니다. 성매매 접대 의혹을 받은 교수의 당시 행적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보고 문서에 따르면 2012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복적인 성매매 의혹에 대한 내부 보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모르죠. 네. 졸업여행 간 거는 뭐 저희가 요즘에 관행적으로 하던 것 같거든요. 취재가 진행되자 연대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턱없이 비싼 입시 전형료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수십억 원의 전형료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 개선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제도 손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A군은 지난해 입시에서 총 82만 원의 전형료를 냈습니다. 6번의 수시 전형에 70만 원을 쓴 후 다시 정시 전형에서 3개 대학에 12만 원을 썼습니다. 이러한 전형료로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이 거둬들인 액수는 수시와 정시를 합쳐 1,558억 원입니다. 경희대가 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대 58억 원, 고려대 56억 원 순이었습니다. 전형료가 천차만별인데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시 입학 전형료 중 연세대의 글로벌 엘리트 학부 전형이 14만 5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반면 비슷한 전형인 외대 특기자 전형은 7만 원으로 연세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두 전형 모두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글로벌 전형을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해외 현지 고교를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않고 과하다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형료가 비싼 대학을 중심으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신장이 망가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뒤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덜 익은 패티는 물론이고 햄버거에서 바퀴벌레와 쇠조각까지 나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햄버거 안에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바퀴벌레입니다. 재작년 광주에 있는 한 햄버거 업체 지점에서 산 제품에 들어있었습니다. 대구의 다른 햄버거 업체 지점에서는 쇠조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집게벌레가, 올해는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닐 장갑과 곰팡이, 심지어 채모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물질들도 검출됐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의 위생점검에서 8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들이 626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물질뿐 아니라 조리기구 위생 상태도 불량했고 위생모도 쓰지 않은 사례들도 포함됐습니다. 철저하게 그 제조회사를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될 행정 기능을 좀 강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업소는 내 가족을 먹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특히 충북 청주에서는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지금 서울 이태원 일대 용산 미군기지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 주둔지였습니다. 지난 1906년 일본군이 용산기지를 조성하기 전에 작성한 문건과 지도가 111년 만인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강제 수용 과정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과 용산기지의 숨은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64년 동안 미군이 주둔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5년까지는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문화원이 공개한 1906년 일본이 만든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입니다. 당초 300만 평 규모로 조성되려던 일본군 기지가 주민 반발에 118만 평에 그쳤습니다. 과거 조선통신사가 걸어간 길도 또렷이 보입니다. 지도상 신촌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미군기지 내 호텔이 자리했고 둔지산 아래는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입니다. 이 지도를 포함해 61쪽 분량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일제가 용산 군용지를 수용할 당시 조사한 가옥과 전답, 묘지수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부지 수용 과정에서 용산 주민 1,600여 명은 한성부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일본군은 이들을 폭행, 체포하고 강제 수용한 사실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 문서 발굴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후암동과 서빙고동 사이 옛길 복원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골잡이만 기억하는 축구에서 도움으로 갈채를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통산 94도움을 달성한 수원의 염기훈 선수입니다. 우리 프로축구 최초의 100도움 기록도 머지않았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수원 조나탄의 몸을 던진 헤딩골. 그러나 이 장면을 만들어준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염기훈의 왼발을 떠난 공은 수비수 키를 넘어 조나탄이 움직일 공간에 정확히 전달됩니다. 염기훈은 지금껏 프로축구에서 58골을 넣었지만 도움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통산 94개의 도움. 우리 프로축구 35년 역사에서 염기훈보다 도움이 많은 선수는 없습니다. 현역 선수 중에선 이동국이 2번째로 많은데 염기훈보다 28개나 적습니다. 34세 나이, 2년간 축구대표팀과 인연이 없었지만 꾸준한 도움 능력으로 태극마크에 대한 불씨도 살렸습니다. 신태용 대표팀 감독은 왼발 하나로 골을 척척 만들어주는 염기훈의 발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골 부족에 시달리는 대표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상으로 씨름하는 손흥민, 기성용의 대안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기훈은 국가대표팀 간 경기 A매치에 51번 출전해 4골을 넣었고 도움은 7개나 됩니다. 누가 골을 터뜨렸는지만 기억하는 축구에서 염기훈은 골을 만드는 도움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요즘 같은 더위에 종일 땡볕에 서 있는 이른바 인간 현수막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도 피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세워두는 건데 거리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겐 더없이 힘겨운 여름입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 불법 현수막 단속원이 떴습니다. 실랑이가 붙습니다. 이분이 서 있으면 그냥 걸리는 게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일단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언쟁을 하는 건 이 업체가 사람이 직접 현수막을 드는 이른바 인간 현수막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광고물관리법상 허가를 받고 정해진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철거 후 과태료도 매기는데 인간 현수막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현수막을 접자 결국 단속 반원은 자리를 뜹니다. 교통량이 많은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저쪽을 보시면 현수막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현수막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교차로 4기퉁이 모두에 인간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스마트폰에 열중하다가도 더위를 쫓기 위해 휴대용 선풍기를 켭니다. 양손을 쓰기 위해 현수막에 매는 줄을 몸통에 칭칭 동여맸습니다. 이들이 든 현수막 뒷면은 선명하게 인간 현수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낭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면은 자자리 걸어놓는 게 낫지. 좀 꼭 사람이 저렇게 있어야 되나. 사람들의 시선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학비 그냥 못 내고. 그냥 생각했어요. 버스로 지어서 좀 비싸가지고 맨날 집에 쓰고 부모님이 그냥 차 해주셨는데 이야기 계속 가만히 서 있기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거 끝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업체들은 왜 이런 인간 현수막을 동원하는 걸까? 하나당 벌금이 25만에서 45만 원이면 벌금보다는 개인 연금이 낫잖아요. 서울에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간 피켓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온도계는 37.3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밖에 나와 있어도 짜증날 정도로 덥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켓 아르바이트생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이 쉽게 눈에 띕니다. 등에 매는 종류도 있고 손에 쥐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안 피켓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강남역인 만큼 시선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토로합니다. 알아본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사람들 시선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여갖고 저 혼자 신경 쓰이고 그럴까봐 모자 쓰고. 마찬가지로 불법 입간판 단속을 피하려는 편법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곳곳에는 이렇게 입간판을 인도 중앙에 세워놓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반원의 흔적은 없는데요. 왜 피켓 알바를 고용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즘 광고도 많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광고보다는 이게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간판이 상권을 알아서 자주 붙이거든요. 저희가 북서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훨씬 많이 돼서. 광고료나 과태료보다 좀 더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 현수막이나 인간 피켓 알바들이 활용되는 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접하는 한여름 더위는 한층 더 힘겨울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탓에 절제할 줄 모르고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생긴 부자병 때문. 4년 전 한 소년에게 내려진 판결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무고한 4명의 생명을 빼앗은 백만장자의 아들에 대해서 법원은 부자병이란 주장을 받아들여서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해괴했지만 어찌됐든 남의 나라의 얘기였으니 그냥 해외 토픽감으로만 여겼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국 사회의 부자병 열전입니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그냥 내 것처럼 타면 된다. 대기업 소유의 말을 제 것인 양 누려왔다던 비선 실세의 딸. 갑작스런 돌발 증언이 어제 화제가 됐죠. 사실 전부터 이 당돌한 젊은이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돋게 하긴 했습니다. 말도 학교도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주어졌을 뿐이라고 사뭇 태연하게 말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일로 감옥에 간 교수들이 총장을 비롯해서 꽤 됩니다. 이 젊은이가 남겼던 최고의 명언 아닌 명언은 돈도 실력이다라는 말이었죠.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아프게 세상을 떠났다는 인천의 그 초등학생. 잔혹한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한 그 가해자들은 쏟아지는 여론 탓이었는지 12명으로 구성했던 초호화 변호인단을 대거 축소했다고 하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정신질환 관련 서적을 탐독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고 상담 비용만 100만 원 가까이 지불하는 이른바 금수저 전형과 관련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무리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입사 지원서에 텅 빈 스펙을 지적하는 면접관들에게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벌었습니다. 유학 가고 해외 봉사 가고 그러실 때 저는 돈 벌었습니다. 용감하게 답변한 그는 어떻게 됐을까? 성실하고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차마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영덕에 건설하려고 땅을 매입하고 있었던 천지 1, 2호기 공사도 최근에 중단됐습니다. 경주 한수원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이사회는 결국 무산됐는데 먼저 오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초 오늘 한수원 이사진들은 오후 3시에 이곳 한수원 본사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이사 7명은 오후 3시와 4시 40분에 제 뒤로 보이는 본사 중앙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요. 이 중앙 현관문뿐만 아니라 1, 2층의 모든 출입문을 막고 있었던 노조에 막혀서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수원 정문 앞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될 예정지였던 울산시 울주군 주민 400여 명이 모여서 공사 일시 중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오후 2시 10분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관섭 사장은 한수원의 입장은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판단에 의해서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공사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과 현재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노조 입장은 뭡니까? 막은 이유가? 네, 노조 측은 정권이 바뀌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 원전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백년지 대계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이사진의 출입을 막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무산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열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혹시? 네, 오늘 무산된 이사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또 어디서 다시 열릴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사회가 꼭 한수원 본사 안에서 열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수원 측에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무산된 이사회가 제3의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한수원 노조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습 이사회가 열려서 이게 공사 중단이 결정이 된다면 배임죄 고발이라던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영덕에 지으려던 천지 원전 1, 2호기 사업도 잠정 중단이 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은 모조리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2026년과 27년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환경영향평가가 중단이 된 건데요. 한수원은 480억 원을 들여서 현재 부지 예정지의 18% 토지를 매입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이 실시 설계 용역이 중단됐고 또 천지원전 1, 2호기의 환경 영향평가 중단 그리고 오늘 무산된 이사회가 다시 열려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결정이 된다면 이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잠정 중단이 되게 됩니다. 예. 자, 한국수력원자력에 나가 있는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원전을 이렇게 짓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값이 굉장히 비싸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문가마다 얘기가 좀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력 수요인데 전력 수요가 그만큼 줄게 된다면 원전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줄 것이다 하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발전소 증설을 위한 근거 논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박소연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자료가 공개됐는데 2030년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량은 101.9기가와트로 2년 전 7차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113.2기가와트보다 11.3기가와트 줄었습니다. 7차 계획 당시 새로 짓기로 한 발전소는 1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 전망이 바뀌어 계획 수정도 불가피한 겁니다.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예정되었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한 10개 정도는 안 지어도 된다. 이렇게 현재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줄어든 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때문입니다. 8차 계획에 반영된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5%로 7차 계획을 세울 때 잡은 3.4%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안이 확정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던 기사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컨 기사들에 대한 안전과 처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여름도 나아진 건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에어컨 설치 기사가 작업 도중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인 김모 씨가 작업 도중 고객집에서 쓰러진 건 지난 9일 일요일입니다. 너무 일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하라고. 그날도 라면 먹었대요. 김밥 먹고. 김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살고 싶다고 그 말했어. 그리고 나 살고 싶다고. 김 씨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 많이 쓴 근육이 괴사하면서 세균에 감염된 겁니다. 김 씨 아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넉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물류센터 측에 작업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제도 고객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장례식에서 전화 받았는데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이거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결론은 지금 죽었잖아요. 이렇게. 특히 물류센터 측은 부고를 내면서 김 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됩니다. 당뇨가 이제 폐혈증의 위험 요인은 되겠지만 당뇨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보통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김 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숨진 김 씨는 넉 달 동안 쉬지도 못하고 라면과 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시간에 쫓기고 경무에 시달리는 건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모든 기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로 배를 채우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에어컨 기사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50kg에 달하는 에어컨과 실외기를 등에 지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29도 무더위,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창문에 매달리며 하는 설치 작업은 아슬아슬함의 연속입니다. 사다리차를 불러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다리차도 미리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주지를 못하면 거의 못 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 점심 대신 음료수만 산 채 이동하지만 휴대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늦게 전화드려서. 이동과 설치에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여름철에는 하루에만 대여섯 집을 돌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제조사들이 구매 다음 날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즉시 설치 캠페인을 펼치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지난해 에어컨 수리기사 진모 씨가 실외기를 고치다 떨어져 숨졌을 때도 기사들은 안전장치를 맬 여유조차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기사들의 업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혀 변한 거 없죠. 사고는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33도, 경주는 39.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 전국의 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팩트체크 해보죠. 김지래 기자, 올해는 언제부터 이 대책이 시행이 됐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나 민원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온도를 정할 수 있고 이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 설비를 60% 이상 설치해서 가동하는 경우는 26도로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이 규제를 받고 있을 텐데 실내 온도 28도면 괜찮은 정도입니까? 네, 이게 최근 나온 연구 결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28도로 규제를 하면서 좀 옷차림을 가볍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남자의 경우 속옷과 넥타이를 푼 얇은 와이셔츠, 바지를 입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입었을 때 최적의 온도는 25도입니다. 최대로 수용 가능한 온도는 26.5도입니다. 이 온도까지는 불쾌하지 않다는 거죠. 정부의 제한 온도인 28도와는 1.5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만약 정부가 원하는 28도와 비슷한 온도에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이 최대 27.5도까지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옷은 속옷, 티셔츠, 반바지입니다. 양말도 신어서는 안 됩니다. 네, 사실상 반바지는 못 입으니까 실내 온도 28도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실제로 느끼는 온도가 더 높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8도라는 게 실제 28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온도에다 습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 8월 습도는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내라는 걸 감안해서 연중 습도인 60% 이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체감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표인데요. 정부의 규정 온도인 28도를 습도 60%에 대입하면 체감 온도는 32도가 나옵니다. 네. 체감 온도를 28도로 맞추려면 습도를 감안할 때 실내 온도는 26도 이하가 돼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나라마다 다른데요. 네. 의무로 하는 곳보다는 이 권고사항으로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28도, 미국은 27.8도로 정해 놨습니다. 영국은 난방 기준은 있지만 냉방 기준은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처럼 의무사항인데 그 기준은 26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불편을 좀 감수하고라도 28도를 지킴으로써 얻는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사한 연구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네. 에너지연구원은 1도 올릴 때마다 7%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 네. 성균관대는 4%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조사를 내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산자부와 통화를 해보니까 산자부는 5%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기를 덜 쓰니까 당연히 이제 절감 효과가 있긴 할 텐데 네. 그러면 반대로 잃는 건 없냐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더위를 견뎌가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업무 효율이 높을 수가 없죠. 네. 예, 이 와세다 대학의 연구 결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26도일 때 그리고 실내 온도가 28도일 때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체크해 봤습니다. 26도에서 28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1인당 한 달에 6만 원 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5도는 그러니까 좀 덥더라도 참아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정 온도인 거죠.
일본에서 2005년에 이 쿨비즈와 28도 제한 규정을 도입했던 이 모리야마 마사히토 법무부 대신은 얼마 전 과학적 견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시작했다. 혼자서 해버렸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캠페인을 해온 일본에서도 재검토하자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 그리고 이 직장 복지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 동안 팩트체크를 지켜준 김진일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극우가 아니다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우파가 더 우측으로 가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류 위원장은 극우로 가면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류 위원장은 이른바 지난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철학 없는 의원들 리스트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지난해 작성한 것은 맞지만 살생부가 아니라 참고자료라며 인적 청산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왜 그럴까요? 예, 오늘부터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너무 우측으로 갈 경우 바른정당은 물론 당내 통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극으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류 위원장이 좀 강한 발언을 하자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었는데요. 철학 없는 의원으로 류석춘 위원장에 따르면 꼽혔던 나경원 의원은 오늘 바로 류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조차도 부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파 가치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거든요. 예, 바른정당에서 복당했던 장제원 의원도 류석춘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그런 식의 혁신이라면 복당한 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나쁜 결정이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걸 제가 따로 뒤에 물어봤었는데요. 잘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본인이 좀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뒤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의 구체적인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 가면 알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권력 서열 영순입니다. 누구 얘기죠?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박관천 경정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순위는 최순실, 남편 정윤회가 2순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순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진 뒤로 고개를 다들 끄덕거렸던 말인데요. 그런데 권력 서열 영순위가 나왔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례적으로 예상외로 삼성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그 뒷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즉 정유라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인데요. 출석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정유라 씨가 끝내 재판에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서열 1순위와 2순위의 말도 통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영순위라는 얘기죠? 그 정 씨 재판 출석을 두고 지금 특검하고 변호인단은 계속 좀 논란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까지도 정 씨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서 이제 증인 정유라 씨를 좀 압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인을 몰래 데려가 증언하는 것은 훔친 물건을 가져다 내놓는 것이다 라면서 정유라 씨를 훔친 물건에 비유했고, 하지만 특검에서는 정 씨가 고민 끝에 증인으로 자진해서 출석했다. 불법적인 강요는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벽 5시에 차가 간 건 뭐 정유라 씨가 원해서 갔던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아마? 이동 수단을 요청해서 보내줬다라고 특검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지켜보는 추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이른바 사과의 진실을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잠깐 정리를 하면 오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있었고 2시 국민의당 의총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래서 추경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제 추경 심의에 참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박지원 전 대표가 한수를 더 떴는데 당시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주장하기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는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주장이라고 표현한 건 이건 임종석 실장으로부터 확인이 안 된 박지원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미애 대표에게 상당히 모욕적일 수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겠죠. 아마 박지원 대표가 머리 자르기의 대상으로 불렸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바로 청와대에서 약간 반박을 했는데 고위 관계자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를 직접 언급한 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당은 의총까지 열어서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표현에 따르면 경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작시를 읊었겠냐, 즉 지어낸 말이겠냐라고 했고 전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경로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요?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 임 실장이 유감 표명을 한 적 없다고 하자 그럼 내가 거짓말했냐 하면서 경로를 한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10분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에 전화를 해서 추 대표 발언을 사과한 게 맞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의 주장인데요. 이 뒤에 청와대의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우선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정리하느라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고 기자들도 힘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긴 하네요. 원론적으로는 추 대표가 그전에 국민의당에게 했던 공격적인 발언이 맞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청와대와 당 내부에서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데 여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추 대표의 이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한 셈입니다. 오늘 아주 공을 많이 들인 비하인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데 추미애 대표는 뭐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언급이 없었고요. 오후 3시 반쯤에 김현 대변인 명의로 문자 브리핑이 왔습니다. 내용은 추미애 대표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상황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추미애 대표는 추경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과 입장 표명이 추 대표도 협의가 된 바라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의되는 과정에 추 대표가 지켜보기만 했지 배제됐다라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쭉 협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고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the seats are all empty. Let the roadies take the stage. Pack it up and tear it down. They're the first to come.